앞으로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안녕하십니까. 트러스턴 자산운용 연금 포럼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네, 행복 100세 인생 설계 자산 설계 이제 5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오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건가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기 정기금리 금리가 10%일 때는요. 정기예금을 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금리 수입이 필요하다. 1년이면 1200만 원이니까 예금이 1억 2천만 있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따박따박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1%밖에 안 되니까 12억이 있어도 한 달에 100만 원 받기 어려운 거예요. 다들 이 생각하고 노후 준비했는데 지금 이렇게 되니까 다들 어렵죠. 근데요, 지금 우리나라가 선진국인가 아닌가 말이 많은데 소득 수준에 관한 한 이미 선진국입니다. 미국 CIA가 물가 구매력을 기준으로 1인당 국민소득을 계산해서 발표했는데요. 우리나라는 39,400달러로 영국, 일본, 프랑스가 우리보다 약간 많습니다. 스페인, 이태리는 선진국인데 우리보다 적어요. 이 말이 뭐냐? 앞으로 무지무지한 노력을 하지 않는 한 좋아질 가능성보다 가만히 있거나 나빠질 가능성이 더 크다는 거예요. 우리 기억나지만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해도 매년 10%대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했습니다. 그때는요, 작년보다 금년이 좋아지고 금년보다 내년이 좋아지고 이런 세월을 우리가 3, 40년 살아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는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이 몸에 딱 박혀 있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4%, 그다음에 5%, 뭐 2%, 지금 뭐 이제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앞으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앞으로 당분간 저성장 결핍의 시대가 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건가? 그러면요, 우리가 지난 30년, 40년 세계의 역사에 없는 이 폭발적인 경제 성장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아시지만 경제 성장률은 노동인구가 늘어나야 돼요. 애를 많이 낳아야 돼요. 그리고 일을 열심히 생산성이 높아져야 돼요. 근데요, 노동인구 하나만 가지고 본다면 여기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합계 출산율 변화추이, 여성 한 명이 평생에 애를 몇 명 낳는가? 그러니까 평균 2.2명을 낳고 세상 따야 인구가 줄지 않는데요. 근데요, 보세요. 55년에서 60년. 이때가 6.25의 베이비붐 세대거든요. 이때 전국의 전기 보급률이 20%가 안 됐어요. 우리 시골 고향에 전기 들어온 게 이 1965년이거든요. 이때는 전기도 안 들어오지. 저녁에 우리 부모들이 마땅히 리크레이션도 없어서 그랬지만은 어떻게 둘이 만나서 6.3명을 낳습니까? 1위가밖에 없으니까. 무지막지하게 난 거예요, 그냥. 이분들이 이 취업 현장에 일하면서 소비의 주체가 되면서 우리나라가 폭발적인 성장을 한 거거든요. 근데 보세요. 2019년 작년에 0.92명이죠. 금년에 0.8명대로 떨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큰일 났어요. 자, 근데요, 우선 이 결혼 연령이 낮아졌어요. 제가 얼마 전에 주례를 서줬는데 신랑 신부가 와가지고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31살이래요. 근데 친구들이 자기한테 너 왜 이렇게 빨리 시집가니? 31살인데. 우리 마누라는요 22살에 결혼해서 50살에 할머니 됐거든요. 이거 얼마나 이게 늦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주요국 중에서요 첫 애를 낳는 초산 연령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래도 낳기만 많이 하면 좋겠는데 한 명으로 끝나겠다는 게 45%, 한 명도 안 낳겠다는 게 이 22%. 끝난 거예요, 이게. 자, 이대로 가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여성 3명 중 1명이 이 65세 이상 할머니가 돼요. 그 다음에요, 2040년 이후에 이후가 되면은 인구 4명 중 1명이 75세 이상 초고령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늙어가는 것도 문제지만 이 속도가 너무 빠른 게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이 프랑스에서 155년 동안에 진행이 된 게 일본에서 35년 동안에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너무 빨리 진행이 된다고 저 난리를 쳤는데 우리나라는 일본도 저리 가라.
26년 동안에 진행이 됩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까지 갖고 있던 고성장 마인드, 고성장 체질, 이걸 빨리 버려야 돼요. 애들 교육 문제, 결혼 문제, 자기 여러 가지 이거를 180도 바꿔야 돼요. 그 중에서 가정경제 측면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절약이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절약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김서는 표정입니다. 재테크 강좌라고 해서 뭐 종목이나 하나 기발한 거 찍어줄까 하고 왔더니 겨우 한다는 말이 절약하라고? 세상에 그건 모르는 놈이 어디가 있어. 그런 표정들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 지난 3, 40년 동안 고성장 시대, 아주 특별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고 우리는 아낀다고 생각하는데 미국, 일본 선진국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은 너무나 낭비 요인, 거품 요인이 많다는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재미교포가요, 성공해서 서울에 사장 발령받아 와가지고 몇 달 살고 나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서울에 와서 몇 개월을 살아보니까 서울처럼 대중교통이 발달된 도시가 세계에서 몇 개 없다 이겁니다. 근데 1km 가면서 자동차 끌고 가더라 이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그게 참 이상한 거예요. 필요 없는 자동차, 교육비, 결혼비용, 경조사, 앞으로 작심하고 이거 아끼지 않고는 노후 준비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얼마 전에 조선일보에 의미 있는 기사가 있었기 때문에 읽어드리겠습니다. 결핍의 시대 대비해 어떤 무기 준비하나요? 결핍은 있어야 할 것이 없어지거나 모자란 상황을 말합니다. 고도 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아도 괜찮았습니다. 성취할 기회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성취의 기회가 적고 평준화하는 저성장 시대에는 있어야 할 것의 기준이 높을수록 좌절하고 불행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즘 생각이 있는 부모들은요, 자기 애들에게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벌써 몇 년 전에요, 어느 모임에 갔더니 유명한 교수님이 제 옆에 있는데 외동딸이래요. 그해 봄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그때까지 취업을 못했대요. 괜찮은 대학 나왔고 유명한 교수가 한 번만 부탁하면 안 될 것도 없는데 안 한대요. 재수해서라도 네 힘으로 들어가라.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자기 딸이 용돈이 구한 것 같은데 자기 돈 있거든요. 주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은데 참는데요. 결핍에 적응하는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그걸 안 해가지고 우리 애들이 지금 장난이 아니거든요. 한 달에 10만 원 쓴 사람이 9만 원을 쓰게 되면 10% 절약한 겁니다. 고성장 고금리 시대는요, 그까이 그 주식 사서 부동산 사서 10% 수익 내면 되는 거지. 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저성장 저금리 시대는 막말로 엿장수맘대로 안 되거든요. 근데 절약은 하기에 따라서는 자기 의지대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10몇 년 전에 일본에 책방에 가보니까 절약에 관한 책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신경일나게 돈 버는 책 해놓고 쪼잔하게 무슨 절약이야? 한번 이따 시내 서점에 들려보세요. 우리나라 서점에도 여자의 습관, 우아하게 가난해지는 법, 배신만 한다 살아보기, 이런 책이 지금 쫙 깔려 있습니다. 선진국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가면 갈수록 절약의 중요성이 높아질 거예요. 근데 그 절약 중에서 중요한 절약이 하나가 뭐냐? 의료비, 간병비, 이걸 줄이는 노력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건강해야 되는데, 제가 의사도 아닌데 건방지게 건강이냐? 제가 지난 10몇 년 생각해 보니까 이 10몇 년 동안에 저는 부부가 암에 걸렸는데요. 장난이 아니에요. 저는요, 10몇 년 전에 신장암에 걸렸어요. 수술하고, 그래도 다행히 콩팥은 2개이기 때문에 하나 잘려내도 산에 지장이 없답니다. 저는 10몇 년 전에 콩팥 하나 절제했어요. 3년 전에는 전립선암에 걸렸어요. 또 수술했어요. 그래도 2번 다 이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를 안 하는 덕분에 활동하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근데 제 아내는요, 직장암이 걸렸는데 수술하고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 이게 또 폐로 전이가 됐어요. 또 수술하고 항암 치료.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지금도 고생 좀 하고 있어요. 밤 10시가 되면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합니다. 딸려라 시집갔지, 아들 없 나와서 안 들어오지. 어느 날 제가 제 아들한테 그랬지요. 너같이 인정머리 없는 자식 처음 봤다. 요걸 들이다 해놓고 나는 우리 부모한테 어떻게 했던가 생각해보니까 저는 더 했어요. 자식 원망할 거 없습니다. 지가 한 거 생각해봐야지.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도 다행히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아프니까 이나마 다행이지. 이거 혼자 된 뒤에 아프면 어떡할 건가.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돈만 많으면 간병했으면 될 거 아니야?
저도 간병인을 썼지요. 근데 간병인도 멋을 내야 되니까 화장을 진하게 나타나요. 근데 화장한 사람이 옆에 오면요, 항암 치료만 하는 사람이 냄새로 토해버려요. 그 사람 보고 내일부터 화장하지 마세요.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알레르기 죽지. 오지 마세요. 결국 왼수 같은 남편이라도 왼수 같은 마누라라도 둘이 건강하게 같이 사는 거 제일 중요하죠. 오늘 혹시 부부싸움하고 오셨으면 빨리 전화해서 화해하세요. 그리고 건강도 조심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조심을 해도 100살까지 살다 보니까 이게 아플 수가 있어요. 제 고등학교 선배가 한 분 계신데 고등학교 때는 레슬링 선수, 대학 때는 미식축구 선수, 무지 건강한 분이었는데 얼마 전에 뇌졸중이 왔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건강에 조심하시면서 나이 60 넘어가기 전에 특수질병보험 하나 들어두는 거예요. 저는 10몇 년 전에 집에 갔더니요, 제 아내가 어느 보험사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암보험을 들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랬어요. 웃었어요. 암이라는 건 팔자성환인데 그런 걸 왜 들었냐. 웃었어요. 근데 부부가 암에 걸린 거예요. 우연히 들었는데 절묘하게 들었어요. 안 들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근데 이 보험은 나이가 들면 들기 어렵고 비싸지거든요. 젊을 때 하나 간단히 들어주는 거. 자, 미국, 일본에서요, 퇴직한 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퇴직하면 생활비가 줄어야 되죠? 줄었습니까? 안 줄었다는 대답이 30%, 40%. 왜 안 줄었습니까? 바로 병원비, 간병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요, 일본 내각부라고 하는 데서 주요국에 60세 이상 고령자 대상으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건강하십니까? 예, 건강하는 대답이 60 내지 70%. 우리나라는 건강하다는 대답이 40%밖에 안 돼요. 우리가 훨씬 험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죠. 그래서 언제 아플지 치료비가 얼마 될지 모르는 건강 리스크는 보험으로 대응하는 거다. 재테크가 아닙니다.